여러분 이제 한국 공연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떼창. 그렇죠. 떼창. 떼창은 이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가 됐죠, 벌써. 에미넴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Real shi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저렇게 하트하시는 분 아닌데. 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참 팬들이 토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의미가 욕이 아닐까? 네 골통을 쪼개겠다라는 아마 표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지. 자, 그 반면에 일본 공연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은 하지만 다르다. 나 때는 좀 이제 신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응원가처럼 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이제 태창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한국 팬들이? 네, 아, 네. 한국 팬분들은 황성 같은 거는 화로성. 해주시는데 노래를 좀 들어주시는 느낌. 저도 일본의 마마 때문에 한번 무대에 섰는데 정말 큰 돔 무대였거든요. 사방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쫙 깔린 가장 큰 무대였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무섭다. 그냥 뭐 안 들을 거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하는 그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자, 일본 분들이 이제 떼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 공연이 가수들 또는 이제 연희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네, 난 감상자. 저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100%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조용해져야지.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제 탈춤 같은 걸 보면은 이 탈춤 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관객석으로 쑥 들어갑니다. 또는 이 관객들을 불러내요, 무대로. 불러내서 막 연기시키고. 그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노래하는 스타일이 이제 민요 쪽에서 매기고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아리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창하시는 분이 딱 앞에를 뽑습니다. 매긴다고 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렴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죠. 아리아리란 스리스리란 아라리가 난데. 자, 이렇게 이제 선에 대한 생각,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생각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세계의 문화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던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홉스테드는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세계 50여 개국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일본과 한국은 각각 몇 위쯤을 했을까요? 약간 상위권일 것 같은데요. 남성성, 남성성이. 둘 다? 남자는 상위권일 것 그렇지. 같아요. 일본은 약간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오 1위. 일본 1위. 우리 40위. 아니, 야. 자, 이 남성성 점수, 남성성 지표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구별할수록 남성성이 강하다. 일본이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한국은 우리는 크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쪽에 있는 것이고요. 자, 김결 교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여성과 남성의 성향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성향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여성이라면 남성에게 소통이 많은 거죠. 의외로. 네, 직면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게 그렇죠.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빠르게 그런 거를 허물고 경계선을 이제 없애는 그런 일들이 또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문화죠. 좋은 거네. 사실 이제 무교 가부장 문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또 모계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고모하고 이모 중에 누가 더 편하세요? 이모. 이모. 이게 우리가 모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신기하다. 진짜네. 이모 편해요, 맞아요. 네네. 또 우리는 어딜 남자가 어딜 여자가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점점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차이가 굉장히 아직도 전통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말. 자, 나는 내가 좋아. 자, 이 말을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둘 다 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말로는. 근데 이 말이 일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자, 아유미 씨 한번 읽어주시죠. 위 거는 오레와 오마에가 스키다. 와타시 아나타가 스키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확해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자신감 있었어요, 지금. 네. 자, 오레와 우레와 오마에가 오마에가 스키다. 이 얘기는 이제 남자 말입니다. 우레가 나고요. 오마에가 너입니다. 스키다, 스키가 좋다, 다라고 끝나죠. 아래 표현은 와타시 아나타가 스키요. 와타시가 여자 말입니다. 여자가 나를 칭하는 말이고 아나타가 당신, 여자가 말하는 당신이고 스키 다음에 요가 들어가죠. 요. 이렇게 뭐 단어, 말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배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 못 배우시면 30대 남자분이 막 여고생 말투 쓰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예전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해 왔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남녀 뭐 부부 유별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한국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은 음양의 이치 또는 이제 사회적 역할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강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을 강자, 여성을 약자로 분류한다는 얘기인데요.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은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은 다 정당화가 되고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의 제기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예능 같은 거 보시면은 여성 출연자들한테 굉장히 좀 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벌레 죽은 거 먹이고 막 때리고 때리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가학적인 태도들의 좀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력. 여자력. 이제 순종적이고 귀엽고 이제 여성스러운 매력을 뜻하는 이제 여자력이 있는데 뭐 누구누구는 여자력이 낮다, 여자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맥락에서 쓰인다고 해요. 와.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눠 놓기 때문에 이제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엄마가 타는 거예요. 좀 있다 이제 아기가 웁니다. 유모차 탈 정도의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방을 눈치를 보더니 다음 역이 되니까 막 스미마셍 하면서 내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갓난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일본 민영철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 표현이 제일 순위인데요. 충격적이다. 흡연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왜 저 애가 우는데 안 달래냐? 왜 안 내리냐? 이런 시선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얘기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기가 우는 것조차 폐다.
재우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아기처럼 맞아.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까꿍까꿍 해주고 뭐 뽀뽀로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훅훅 던지실 때가 있죠. 사내예요? 딸인데요? 라든지 첫째야? 하나 더 낳아야지 막 이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죠. 이렇게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지랖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남을 돕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자,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계시죠. 이수연 씨. 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취객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구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영상 같은 거 가끔 이제 뜨는 거 보면은 짐차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다 깨져서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치우고 누구는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견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그렇게 남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아이, 조카 같아가지고 그냥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지.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혜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라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 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이 하나만 보고 달리는 그런 성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만 보고 달리는 것 때문에 또 요즘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나만 보고 달리는 그 한국인의 특성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이 20세기에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짬짜면.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처럼 빨리 안 옵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한국 사람들이 더 센 것, 더 빠른 것,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first move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어디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그럼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치마.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 훔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짬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맞아.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왜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이만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시면은 해수욕도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장구도 치시고 노시고 그러시죠? 네. 저는 절대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도요. 저는 그냥 물 밖에서 구경해요. 저도 그래요. 네. 이천수 씨는 왜 안 들어가세요? 전 물이 원래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네.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 그 상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저는 이제 민물에 들어가요. 수영장 이런 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수욕을 할 때 상어에 물릴 거라고 상상 안 해요. 아, 맞아. 그렇죠?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어에 물릴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을 때 상어에 물릴 확률이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낮겠지만 0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릴 생각을 안 하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만에 하나 상어에 물리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다에 상어가 사는 걸 아셨습니까? 네.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걸 아셨습니까? 네. 근데 상어에 물릴 확률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정부는 뭐 한 거야 그래요. 정부가 상어 잡으러 다녀요? 맞아요. 네? 아,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무슨 위험을 자기가 감수했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억울해져요. 또 억울한데 왜냐? 자기가 그건 감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건 누군가 뭐 잘못한 놈이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리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요. 있죠. 예. 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겠다,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상어에 물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서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안 가죠. 대부분에서 못 돌아가죠. 그 사람들은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 원래 서핑은 위험한 운동이래요. 그 위험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이 없어서 상어한테 물리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서핑의 위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공정한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수한 위험만큼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고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놈의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요.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불확실성 회피는 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약하게 여기는 성향이에요. 불확실한 건 싫은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회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불법 다운로드 1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로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난 진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프로를 다 봐요. 이게 어디서 보냐 그거? 그러면은 다 인터넷에서 본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산 거든지 합법적인 거다. 그것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합법이라고요? 네네. 이철수 씨는 왜 올리다가 내려요? 네. 그렇죠. 드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의 불법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보려고. 그렇죠? 자, 대부분 손 안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마트에서 훔친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요. 있더라도 이건 손을 못 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범죄 같죠,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짓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 그쪽 소유라고 돼 있는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건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들고 온 적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다 그래도 이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라는 건 실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부서 회식비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말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니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거,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요.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 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구나.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한국인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전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거를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저건 왜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전철의 플랫폼에 쓰자마자 저걸 보통 쳐다봅니다.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저기 전철이 없으면 그리고 낙담해. 저기 전철이 딱 나타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철은 빨리 안 옵니다. 저건 전철을 빨리 오게 하거나 늦게 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철이 어디 오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정보 어디다 쓰셨어요? 네? 그 정보를 어디다 썼냐고요? 이걸 어디다 썼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 전철을 어디에 전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저게 아예 없을 때 그러면 전철역에 쓰면요.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시커먼 터널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시커먼 터널이잖아요. 하고 쳐다보면 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네, 거기 노란색 불이 뭐가 보이는 듯 하면 온다. 이러다가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저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사실 전철역에 있는 모든 저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전철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역에 딱 서면 불이 꺼집니다. 완전 대박. 네? 이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딱 쓰잖아요? 불이 딱 꺼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그 노란불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만든 걸까 말이야. 야, 이거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넣은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과 앞에서 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은 똑같아요. 단지 열차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불을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어떤 전철역에 가면요. 이게 여기 4개인 것도 있어요. 여기 4개인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를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쫙 저 초록색 박아와가지고 커지죠. 네. 저것도 사실은 이런 게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 복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화면에 저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느릴 때도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려고 클릭을 딱 했어. 근데 컴퓨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귀를 갖다 댑니다. 왜냐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안 오면 이제는 청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요. 네, 위인 소리가 나거든요. 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초록색 반은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가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일을 할 때 뭐 하나 저장하라 복사하라 탁 눌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다 됐네? 이러고서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하라고 눌러놓고 나면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사 중 이렇게 나오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뭐 복사가 얼마나 된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바가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덜 지루해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가 더 빨라서 빨리 복사되고 빨리 저장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기술력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더 들이는 걸 어디다 들이나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드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Now we can watch a newspaper, listen to a magazine, and see a phone call. Now we can take a classroom anywhere and touch the stars. 이게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만든 광고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Watch, listen, touch, see.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요. 전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때 만든 광고가 뭔지 아세요? 더 빠르다, 세다, 크다 이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st follow.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데 아이폰 이런 거에는 팬이 생겨요. 그거야 사야 되겠다. 막 거기 줄 서고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그런 걸 안 매달려요. 왜냐? 그냥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 잘 되는 거 더 세고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뭔가 하면은 물건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산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TV 사셨어요? DVD 몇 인치짜리 꽤 큰 거? 60인치. 60인치. 많이 벌었네. 많이 벌어요. 요새 매장 가가지고 60인치짜리 TV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TV가 꺼져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작품 자체 같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놔요. 돈도 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좀 주고 뭐 그래. 그 집에 딱 배달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보면 뿌듯해요. 당연하죠. 기가 막혀요. 돈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밥 먹다가 쳐다봐도 죽인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야 죽인다. 그런 거 있을 거야. 근데 그 켜지지도 않은 TV를 보고 감탄하는 거 3일 이상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요. 3일 딱 지나면 꺼진 TV는 보고 절대 감탄 안 합니다. 다 켜졌을 때만 감탄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TV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TV가 가져다 줄 경험을 원했던 거지 TV를 가지고 싶어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인간은 물건을 살려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반드시 그 물건에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냐?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중국 TV, 한국 TV, 미국 TV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 화면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중국 거다, 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메이커 다 가리고 화면만 보여주고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 못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기계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에 지금 열망해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계를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과 기계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안 나와요.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더 이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달렸는데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되나 보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돈 잘 벌던 회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서양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회였을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거기서 싸게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 없애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안 나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아주 최상위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는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경험이 너무나 센 거. 이 두 개만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합리적인 제품을 왕창 싸서 세상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술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브랜드는 없는 나라들은 제품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대기업만 먹고 사냐고요? 국민이 대기업 제품 안 사면 돼요. 황당하죠, 그렇죠? 대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제품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 여행도 가고 서로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 줄 알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국산품이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합리성 하나, 가성비 최고만 살아남는 사회가 있잖아. 그걸 막아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종교 가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때 흰색 웨딩드레스 왜 입어요? 가장 예뻐서? 솔직히 더 예쁜 옷 있어요. 그렇죠. 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입어야 돼. 옛날에는 한복 입었잖아요. 그죠? 정통 그거.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가끔 텔레비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들 다시 해주는데 전부 다 많은 얘기들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못 입은 게 한이 된다. 근데 아무도 그 한복 안 입은 거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건 입어봐야 되겠다. 저거는 입어야 된다는 가치를 보여요. 실용적인 가치를 이기는 상징성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없고 전부 다 현실적인 것만 하진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VR이라고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루에서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고 다녀요. 끼고 이러고 다녀요. 되게 신기해요. 가상현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진짜 같은 가상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저 아빠 진짜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장이나 놀이동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의자 움직이고 나오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건 누가 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하지만 이건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에 남을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상현실은 1년 후에는 구식이 돼서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그 1년 뒤에 하는 가상현실 때문에 1년 뒤에 한 거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유일한 여러분의 남는 가상현실은요.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가상현실 정도?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해준 거, 아버지랑 같이 갔던 거. 우리가 기술로 세계를 이기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루저예요. 왜냐? 언제까지 따라갈 건데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아세요? 왜 이런 세대 갈등이 심하고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고 서로 갈등하면서 사느냐? 시대가 그래요. 왜냐? 나이 드신 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내일 통할지 안 통할지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200년, 300년 동안 농사 짓는 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나보다 농사 짓는 법 많이 하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말 들으면 됩니다. 왜냐? 그분은 더 많이 지어봤잖아요. 그리고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른 말이 20년, 30년 전에 사신 분들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회사 보면은 대기업도 굴뚝산업이라는 거 있죠. 뭐 제철 자동차, 전자통신 있잖아요. 전자통신 쪽이 훨씬 더 승진이 빨라요. 거긴 기술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급이 빠르다, 승진이 빠르다는 얘기 뭔가 하면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빨리 필요한 대신 빨리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제철이나 자동차나 이런 굴뚝산업은요, 왜 승진이 느리냐? 니네는 기득권 챙기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10년 전의 거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냐, 빨리 바뀌는 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빨리 성취할 수 있지만 빨리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조만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테니까.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왜 이렇게 됐냐? 버린 것들이 역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일본 택시가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뭔가 하면 1970년대, 80년대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려고 내가 최신차가 지나갈 때 이 사진 찍었어요. 영국 같은 데 가면요, 영국 택시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그런 식이에요. 왜 안 바꿀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차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하고 일본인데 안 그래요? 제가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왜 택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저게 택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기존에 있던 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진짜 있을 때만 바꿔요. 웬만하면 안 바꿔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유럽에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인데 가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뭔가 하면 사방이 다 이게 몇 년대야?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아마 이태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 없어요. 기껏 해봐야 북촌, 서촌, 그거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것도 옛날식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여행 요새 어디로 가요?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뉴욕 이런 데 갔어요. 왜냐? 새로운 거 보겠다고.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오래된 거 보러 다녀요. 우리는 오래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거죠. 우리가 부신 거예요. 왜? 더 편하게 살겠다는 이유로 오래된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좋아졌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뭐 있었는데? 아니, 우리 뭐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식, 뭐 한복, 뭐 북촌, 서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 지나가다가 건물 짓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외벽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된 건물을 외벽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지어요. 왜냐? 그게 더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 싹 밀어버릴 때 뭘 밀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 다 밀어버린 거예요. 문화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 내가 그걸 지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더 좋은 게 문화고 저 좋은 게 가치가 아니라 다른 걸 포기하면서 지키는 게 문화고 가치지 내 편하고 좋자고 하는 게 문화고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어디 가야 돼서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주머니에 열쇠나 동전이 있어요. 자꾸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전력 질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러고 자꾸 가야 돼요. 아니면 떨어진 거, 떨어졌네, 주소. 안 떨어졌나? 이러면서 계속 가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전력 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뭐 부모님이 아프다라든지 자식이 다쳤다든지 그땐 동전이고 열쇠고 뭐 그냥 뛰는 거예요. 와, 뛰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일 처리하고 나면 그때 가서 야, 이거 다 어디 갔냐? 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동전이 한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디 갔냐? 열쇠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다녀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몰라야지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온 국민이 하나만 보고 달린 거예요. 진짜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력 질주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기 동전 떨어지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뛰는 거예요. 누가 이거 동전 주워서 갈게요. 그러면 안 따라와? 이러고 뛰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들 있죠. 떨어진 것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부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더 소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얻기 위해서 뭘 버리고 있는지만 안다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억울해해야 될 때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의 가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의 이유, 내가 가져야 되는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더 많은 착각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거에 매달려요. 반에서 몇 등? 그건 부인 못해요. 아파트 몇 평? 어떻게 부인할 건데요? 2000cc 차? 까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맞아. 그런데 나는 너보다 착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 아닌 거 증명해봐. 그럼 걔가 증명해. 착할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해? 나는 너보다 봉사정신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음악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불의를 더 못 참아. 그런 거는 자기 마음껏 착각해도 돼요. 자기 마음껏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지름길은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건 나는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사셨으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의일 수도 있고요. 그게 평화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되건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멈추고 자꾸 뒤를 돌아봐 무언가 두고 온 듯 그렇게 한참은 그곳엔 웃음과 행복이